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5대 질환, 당뇨, 관절염, 치매, 비만, 암, 이것들이 다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거죠.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빨대를 통해서 네,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제가 뭐 여기저기 염증이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조금 섭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안녕하세요. 운동한 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자, 무려 110만 구독자. 원래도 누나실 것 같긴 한데 정말 유튜버로 누나입니다, 이분. 네.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네, 맞습니다. 110만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 경희대 한의학 박사이신 정세현 한의사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를 워낙 잘해주셔가지고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진작부터 뵙고 싶었는데 여러 채널에서 염증이나 뭐 림프순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되게 감명 깊고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초대를 하게 됐고, 오늘 만성염증이랑 림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여쭤봐 주십시오. 우리가 염증이라고 하면 보통 뭐 다쳐서 부어오르고 뭐 혈관을 공격하고 막 이런 나쁜 걸로 주로 그런 이미지로 생각이 되는데 착한 염증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중에서 어떤 염증이 좀 우리 몸에 병을 일으키고 주로 또 어떤 병들을 좀 일으키는지 그런 염증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염증은 여러분 질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염증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염증을요 영어로 하면 inflammation이라고 하고, 이것의 어원은 라틴어로는 inflammeo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불을 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한자로도 염증을 쓰면은 불화자 2개를 써요. 그래서 결국은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 어딘가에 불이 났다 라는 뜻인데, 네.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자꾸 전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도 우리 몸속에서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런 전쟁들이 막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면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염증인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염증은 우리 몸을 스스로 방어하고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착한 염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너무 큰 불이 나거나 아니면은 꺼지질 않고 잔불이 남아서 계속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나쁜 염증이라고 하고, 이때 우리 몸이 굉장히 여러 가지 건강상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나쁜 염증이 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만성염증이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만성염증이 주로 우리 몸에 어떤 피해를 끼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까요? 만성적으로 계속 염증이 일어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세포에 손상을 주고요, 조직세포에. 그러면서 이제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변이 되면서 뭐 종양화, 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비만하고 염증은 또 아무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요. 비만도 역시 염증 과정의 한 부분이라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치명적인 5대 질환, 당뇨, 그다음에 관절염, 치매, 비만, 암, 이것들이 다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라는 거죠. 치매도 염증 때문에 생기고, 암도 염증 때문에 생기고, 염증 반응이 만성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포가 계속 손상이 되는 거죠. 네. 심뇌혈관 질환도 염증 때문에 생기니까 사실상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들이 다 들어있어서 좀 이런 염증들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먹는 걸로 잡으면 제일 좋거든요, 이게.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런 만성염증들을 좀 낮출 수 있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장내 미생물이 또 염증과 관련이 있다 해서 이런 관계도 좀 궁금하고, 그러면 장내 미생물을 키워가지고 우리가 염증을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먹는 거 좀 궁금합니다. 네,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에요. 제가 뭐 여기저기 염증이 있는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뭐 염증에 좋은 음식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조금 섭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반려균을 살리는 음식이에요. 반려균. 네. 뭐 반려견도 있고 요즘에 반려묘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세포수가 한 30조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 이제 전체에서 같이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한 38조개라고 하니까 훨씬 많죠. 나보다 더 많은. 네. 그래서 정말 무수히 많은 숫자의 미생물들과 뭐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공생하면서 이제 평생 같이 살아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들을 반려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표현 참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좀 염증을 피해가고 싶다 하면은 이 반려균들이 이제 일하고 있는 이 장 공장, 여기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음식들을 먹어주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 장내에 있는 좋은 반려균들, 유익균들이 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자, 첫 번째, 여러분들 다들 관심 있어 하시는 면역을 조절하고 좋게 하는 것들. 네. 그리고 두 번째, 다들 관심 있으시죠?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인슐린 감수성을 얘네들이 또 조절을 해주거든요. 착한 진짜 반려균이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염증을 다스리고 억제하는 데 이제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생을 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건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미생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굶어 죽어요. 반려동물이니까 먹일 네, 줘야겠죠. 반려균입니다. 살아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런던에 뭐 킹스 칼리지 대학교에 맞습니다.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하셨는데요. 팀 스펙터 맞아. 교수님이라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너무나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대상으로. 왜냐면 이거는 좀 건강을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한테 이제 아르바이트로 이제 시킨 건데요. M사의 햄버거를 유명한 햄버거를 10일 동안 그것만 먹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고 햄버거만 계속 먹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대변 샘플을 채취해가지고 이 장내 미생물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거든요. 그래서 10일이 딱 지난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보니까 원래 이제 장에는 장내 미생물 종류가 한 1,4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전후를 비교했을 때 거의 40%가 없어졌고요. 종류 수가. 네네. 이제 사라졌고, 물론 이 전체적인 좋은 유익균의 수도 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내 소중한 반려균. 네. 그러니까 햄버거 안에는 사실 막상 이 반려균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뭐 양상추 조금 빼고, 네, 나머지는 뭐 패티도 아니고요, 치즈도 아니고요. 싹 죽어버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반려균을 살릴 수 있는 음식을 챙겨서 먹어줘야 된다. 궁금합니다. 라는 거고, 대략 7가지 정도를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첫 번째는 반려균들은요, 정말 통곡류를 너무 좋아해요. 통곡류라고 하는 거는 정제가 되지 않은 뭐 쌀이나 밀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많이 먹는 귀리도 해당이 될 수도 있겠고요. 두 번째는 견과류. 근데 견과류도 되도록이면 속껍질째, 그리고 이제 신선한 견과류를 먹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과일류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블루베리도 해당이 되고, 체리, 요즘에 체리철인데 체리도 껍질째 먹는 과일이죠. 플러스 저는 뭐 사과나 배도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거든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과일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소류 중에서는 특히 뭐 감자나 이런 전분이 많은 채소 말고, 양배추라든지 케일이라든지 이런 엽채류 같은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콩류. 콩은 사람 몸에도 좋지만 미생물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음식 종류가 되겠고요. 어떤 콩류이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해조류. 한국 사람들은 해조류 많이 먹잖아요.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뭐 김, 미역, 다시마, 톡 같은 거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버섯류예요. 네. 기가 막힌다. 네. 그래서 요런 7가지 음식들을 우리가 이제 삼시세끼 먹을 때 조금 신경 써서 좀 골고루 섭취를 해주면서 이 장공장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주면은 반려균들이 살아나면서 그들이 알아서 염증을 잠재우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한다는 거죠.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난 그냥 먹어주기만 했는데. 네네. 들으면서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견과류를 껍질째.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 땅콩을 보통 완전히 어디까지 까야 되는 거죠, 이거? 물론 딱딱한 거는 우리가 먹지 못하니까요. 그거 정도 베끼고. 그 갈색 얍사리한 거, 그거는 먹어보자. 네네. 그리고 이제 아몬드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껍질이 딱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정도는 이제. 그냥 같이 먹는 거죠. 속껍질이 딱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먹어주고. 그래서 껍질째 먹는 음식들이 견과류도 그렇고, 통곡물도 그렇고, 다 도움이 됩니다.
뭐 완두콩 껍질 정도 가능할까요? 아, 좋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집 있잖아요. 완두콩 이거 삶아서 잘 데쳐서 먹으면 네네네.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보통 이제 즙은 벗기고 이렇게 먹는데 네, 푸콩도 많이 그렇게 먹죠. 예. 네. 즙도 한번 어떻게 도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아,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키위도 처음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 갈색 털 달린 껍질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거 드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간혹 이제 그 털에 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알레르기 없는 분들에 한해서 드시면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콩에 옥살산이나 뭐 피틴산 이런 거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콩을 많이 먹는 동북아시아인들이 옥살산을 분해하는 반려균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정말 말 그대로 이건 반려균이죠. 네. 나도 균들 키우고 균들도 내 몸을 보호해주고. 네네. 반려균은 직접 고안하신 용어인가요? 네. 아, 네.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책에도 이제 적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유튜브를 시작한 지, 저희 채널 시작한 지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 초창기부터 제가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때 계속 좀 말씀드렸던 게 그 반려균이라는 용어였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좀 잘 와닿아 하시더라고요. 멋진 용어입니다, 진짜. 아, 저도 이제 옥살로박터 같은 거 좀 키우려고 콩 좀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비만이 염증 일으키는 거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 많다면서 이제 내장지방이죠, 사실. 예, 그 위험성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또 근육이 적은 것도 염증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그거 궁금하고, 그러면 이제 근육을 키우려면 단백질하고 결국 운동일 것 같은데 뭐 운동법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지. 네. 일단 여러분, 근육도 이게 그냥 멋있게 보이고 골격을 유지한다 라는 기능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근육은 호르몬 기관입니다. 이것도 정말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근육들에서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2007년도쯤에 그 응용생리학 이제 저널에서 논문이 한번 발표된 적이 있는데, 근육 운동을 했더니 그 근육들에서 호르몬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측정을 했더니. 그래서 이 호르몬들을 이제 학자들이 마이오카인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부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이오카인도 종류가 뭐 한 가지가 아니라 거의 한 60개 이상 정도 있다는 것이 이제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이오카인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나 이제 살펴보니까, 아, 염증을 다스리는 데도 얘네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알려진 거죠. 네, 그래서 물론 과한 운동은 오히려 이제 염증을 생기게 할 수도 있지만, 활성산소도 너무 많이 생기게 하고, 그렇지만 적절한 운동은 내가 염증을 잡고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근육량을 항시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좀 운동법이나 더 챙겨 먹어야 될 음식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운동법은 제가 이제 선생님 채널 굉장히 애청자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근육 생성을 도와주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워낙 말씀을 많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역으로 근육을 깎아먹는 운동, 요거는 좀 피해야겠다, 이런 거를 팁을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한 3가지 운동은 오히려 근육을 깎아먹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버 트레이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걷기가 좋다고 해서 아침에 이제 조금 어르신들 이제 연세가 들고, 그때 어떤 CEO 분이셨는데, 이런 분들 보면은 좀 새벽 기상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4시 뭐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하셔가지고 걷기가 좋다고 해서 막 공복에 4시간을 걸으시는 거예요. 아이고. 3만 보. 근데 이게 딱 뵀더니 정말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있으신데도 뱃살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뱃살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팔다리가 너무 가느신 그럴 거예요. 것 같네요. 남자분이셨는데. 네. 그래서 이런 오버 트레이닝 운동도, 물론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해야 하지만, 너무 과하게 유산소 운동을 공복에 하는 것은 근육을 계속 갉아먹는 그런 이제 운동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서 운동을 막 억지로 하는 것. 진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하고 이제 근육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제 이거를 따져본 한 뭐 72개의 그 논문들을 다시 메타 분석한 어떤 결과를 보니까, 아,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은 염증 지표들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몸에서 지방 생성은 더 많이 되고, 그러니까 지방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육 합성은 잘 안 되고. 뭐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나쁘다, 진짜.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 더 재밌는 것은, 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많이 자면 좋은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사람마다 뭐 유전자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8시간 이상 자는 거는 조금 근육 합성 측면에서 보면은 오히려 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제 채널에 지난주에 그 정희연 박사님 출연하셔서 그분께서 이제 잠을 안 자면 운동을 해도 근육으로 가지 않고 공부를 해도 지식으로 가지 않는다. 명언이십니다. 그냥 진짜 수면이 제가 내가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거는 하면 할수록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잠을 안 자면 근육은 녹이고 지방은 채우고. 야, 정말 인바디의 그 반대로 가는 게 진짜 수면 부족인 것 같고. 근육을 오히려 깎아먹는 마지막 운동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영양이 부족한 상태에서 더 막 운동을 하는 것들. 왜냐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특히 근력 운동 같은 거 할 때는 사실은 그 기전이 먼저 근육 이 조직들이 파괴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재합성되는 과정에서 이제 펌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파괴는 됐는데 이제 합성이 재생이 돼야 되는데 영양소가 부족해. 그러면은 근육의 질이 확 떨어지면서 오히려 근육의 노화가 올 수 있는 원치 않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 아까 그 CEO 분이 공복에 아침에 수면도 부족하고 영양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오버트레이닝까지. 정말 죄송하지만 안 좋은 걸 세 가지를 콤보로 다 하셔서 근감소가 상당히 심했을 것 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게 이런 근력 운동을 하고 나서 채워줄 수 있는 음식, 또 제 시청자 여러분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서 고기를 조금 덜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고기 물론 좋지만 그거 외에도 또 단백질을 우리가 좀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 육류를 좀 잘 못 드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일 추천드리는 게 황태예요. 왜냐하면 황태는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추운 기온에서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 단백질 조직 같은 게 굉장히 소화 흡수에 용이하게 구조가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화력이 좀 약하시고 떨어지시고 하는 분들께는 이제 물을 넣고 황태국을 아주 진하게 고아가지고 이제 그것과 근데 반드시 근육 합성을 하려면 적절한 탄수화물 섭취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밥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황태국하고 같이 드시면은 뭐 소고기 이상으로 도움이 됩니다. 오늘 황태국 완전 조져야겠네. 황태 오늘 그럼 저녁에 먹기로 하고 내일 아침에 먹을 단백질 하나만 더 추천해 주실까요? 근데 뭐 사실 단백질 식품 치면은 굉장히 종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황태도 좋고 뭐 어떤 것이든 다 좋은데 이게 먹는 방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how to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특히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실수록 단백질 먹어야지 생각은 하시는데 이제 평일에는 그냥 뭐 입맛도 없고 뭐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드시다가 막 주말에 막 한꺼번에 막 단백질을 막 포식하고 뭐 고기를 막 왕창 먹고 이러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그거는 조금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내가 섭취했을 때 그게 정말 근육도 많이 만들어주고 나한테 좀 이롭게 쓰이려면은 이게 조금 균등하게 먹어야 된다. 왜냐면 단백질은 한꺼번에 왕창 폭식한다고 해서 그게 다 쌓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이 들어와서 그냥 이게 근육으로 바로 딱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다 이제 분해가 돼서 대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뭐 찌꺼기들은 버려지고 또 이제 근육으로 가는 건데 단백질을 대사하는 과정에 생긴 어떤 찌꺼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사산물을 간이나 콩팥에서 해독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콩팥 같은 데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만약에 2끼만 드신다면은 단백질 간식을 좀 드시는 걸로 해서 그럼 이제 3번을 나눠서 먹는 거죠. 결국은 3번을 좀 맞추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양은 그냥 이제 암기하기 쉽게 내 몸무게 킬로그램당 단백질 이제 섭취량을 한 1g, 그러니까 1대1로 이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만약에 뭐 60kg면은 단백질을 하루에는 60g 정도는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막 활동이 많거나 운동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한 1.5배까지 먹어도 되니까 단백질을 90g까지 정도는 먹어도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3번에 나눠서 먹는 게 좋다라는 거죠. 30g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백질도 이게 똑같은 단백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단백질 점수라는 게 있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얘기하지만 이게 단백질이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보면은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하는 아미노산이 한 대략 9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 단백질 음식 안에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야 우리 몸에 들어와서도 이제 쪼개진 다음에 다시 단백질로 합성이 되는데 그 필수 아미노산 중에 뭐가 이렇게 부족하면은 잘 단백질로 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필수 아미노산이 다양하게 좀 많이 들어있는 식품 순으로 이제 성적을 매겨가지고 단백질 점수라는 거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래서 PDCAAS라고 하는 뭐 이제 대표적인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보면 계란 같은 게 또 점수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두 단백질, 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높아서 좀 그렇게 점수가 높은 것들 위주로 먹으면 좋겠다가 이제 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세 번째는 이제 연장성상에서 그렇다고 그럼 단백질 점수가 저기 아래에 있는 거를 그런 음식을 먹으면 그건 아무 소용 없는 거냐. 그렇잖아요. 그럼 네. 맨날 나는 계란만 먹고 뭐 고기만 먹고 이래야 되냐.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쌀에도 단백질이 들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쌀에는 리신이라는 게 부족하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콩에는 리신은 아주 많고요. 대신에 또 부족한 아미노산이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지을 때 콩을 넣어서 우리가 콩밥을 지어서 먹으면 환상의 굉장히 궁합이. 네, 환상의 궁합이 딱 되는 거죠. 필요한 아미노산들이 다 있으니까 싹 들어왔을 때 단백질 합성이 잘 되고 그래서 근육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쌀은 단백질 점수가 매우 낮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단백질 음식끼리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된장국도 콩 베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쌀밥을 먹을 때 된장국을 먹는 거는 너무나 좋은 사실 궁합이 되는 거거든요. 된장찌개 같은 거. 그리고 만약에 이제 쌀이 아니라 밀이다. 밀은 상호 보완이 굉장히 잘 되는 게 땅콩이에요. 아까 견과류 땅콩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통밀빵 같은 거 먹을 때 땅콩잼을 좀 발라서 먹는다든지 이야,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기가 단백질 섭취 측면에서는 왜냐면 밀에도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도 궁합을 맞춰서 먹으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 통밀빵에 땅콩잼 발라 먹고 콩밥 만들어 먹고 하는 게 뭔가 우리 선조님들도 그걸 알고 드신 건지. 어떻게 다 알고 드셨을까? 네네. 은근히 알게 깜짝깜짝 모르게 놀래요, 진짜. 네. 네. 내려온 지혜가 아니었나 싶고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다. 네. 그런 말이 뭔가 좀 뭉클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콩밥만 먹어가지고 단백질 양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황태 같은 걸 챙겨 먹어야겠지만 그 쌀과 콩만으로 이진 그 콩밥도 단백질이 꽤 있고 또 궁합도 좋은 식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잠을 못 자면 근육이 녹고 지방이 쌓인다는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이런 만성 염증에 뭐 식단, 운동, 뭐 수면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거 외에 또 뭐 스트레스라거나 내 염증을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낮춰보고 싶다 이런 또 다른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식단도 정말 열심히 내가 딱 노력해서 먹고, 그 다음에 운동도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염증에 시달리느냐. 네.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네네. 근데 거의 많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평상시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거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근육하고도 말씀드렸는데 수면이 너무 부족한 경우.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생활 습관이 뭔가 잘 잡히지 않아도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수면이 아까 부족하면은 지방이 잘 분해가 안 되고 근육 합성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수면이 부족하면은요 몸속에서 막 올라가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염증성 지표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수면이 부족하면 할수록 조금씩 계속 올라가서 뭐 저희 쪽 용어로 얘기할 때는 점점 이렇게 염증성 체질로 이제 변한다. 뭐 조금만 해도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환자분을 뵀는데 진료실에서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 귀 뒤쪽이 가만히 있어도 하루 종일 쿡쿡쿡 쑤시면서 아프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제 이러는지 본인은 모르겠다고 막 얘기를 하시는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의 여름 들어서면서 한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도 수면 부족으로 피로가 누적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뭐 수면 부족이 원인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좀 수면이나 뭐 스트레스나 뭐 해결하는 방법 얘기하면 또 뭐 1시간이겠지만 조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가지 정도 팁을 조금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수면이 단순히 그냥 뭐 뇌신경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뇌보다 그 밑에 횡격막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호흡을 하면은 횡격막이 이제 충분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 너무 긴장을 많이 하거나 불안, 초조,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너무 시달리면은 횡격막이 충분히 복부까지 내려가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어떤 호흡을 하게 되냐 계속
얕은 호흡, 그러니까 이 어깨나 폐 상부 쪽만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하는 그런 호흡을 하게 되고요. 그게 굉장히 오래되면 아예 횡격막이 잘 내려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심한 분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여기 주변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가 횡격막인지 모르시는 거죠. 여기가 뭐가 띠가 도는 것처럼 뭐가 이렇게 답답해요, 결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숙면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그렇습니다. 제 횡격막 좀 내려주시죠. 그래서 제가 네네. 횡격막 운동을 좀 해보십시오 라고 권유를 많이 드리는데, 말 그대로 팔다리 운동하는 것처럼 횡격막도 운동을 하는 거죠. 근데 횡격막은 어떻게 운동을 시키느냐, 우리가 흔히 뭐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데, 이제 복식 호흡을 할 때 억지로 이제 하면 오히려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가장 간단한 좋은 방법은 빨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빨대를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뱉으면은 이 빨대관이 굉장히 가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수도꼭지가 컸다가 되게 가늘어진 거예요. 이 되게 가늘어진 그 관을 통해서 숨을 뱉어내야 되기 때문에 숨이 의도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그리고 길게 뱉어지는, 그냥 물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빨대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숨을 마시고요. 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빨대를 통해서 더 이상 숨이 쉬어지지 않을 때까지 뱉어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횡격막이 충분히 이제 이완이 됐다가 다시 올라갔다 이제 이걸 반복하게 돼요. 근데 이걸 할 때 컵을 대고 하면 좋은 이유가, 물론 그냥 해도 되지만요, 컵을 대고 하면 내가 그 숨이 나가는 압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에 숨 훅 뱉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소리의 그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마음의 안정도 빨리 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날숨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잠이 오는 그런 원리거든요. 제가 방금 해보니까 코로 자꾸 숨이 쉬어져서 처음 연습할 땐 코를 좀 막고 해야겠네요. 이게.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코를 좀 막고 하시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잠깐 멈췄다가 입으로 다시 뱉어내는 거를, 이제 그게 한 사이클이거든요. 이거를 한 6번 정도. 천천히 쉬어집니다. 네. 근데 만약에 혹여나 하다가 어지럽거나 약간 핑 돌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코로 숨 쉬는 평상호흡을 하다가 그리고 다시 좀 해주시면 그만두면 됩니다. 되니까. 네. 네네. 그리고 나면은 정말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걸 한 6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땅에 촥 가라앉는 느낌? 역시. 네. 약간 해파리 같은 거. 네네네. 촥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완이 되고 안정이 되면서 잠을 훨씬 좀 빨리 들 수가 있어요. 저는 프로 불면러기 때문에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정말.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딱딱해요. 제가 긴장하고 있는 정도가, 제가 불면증 영상 찍은 게 대략 6, 7년 전인데 그때 제가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아, 진짜 힘을 세게 주고 있었구나, 온몸에. 그래서 진짜 이거보다 훨씬 정말 진짜 막 깔아질 정도로 몸에 진짜 해파리가 돼서 바닥에 녹아 내려갈 정도로 힘을 빼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았고, 그게 또 말씀하신 대로 의도로 하려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내가 뭔가 하는 건 결국 힘이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복식호흡이 도움이 된다 해서 그것도 많이 해봤는데, 이거 좋네요. 이게 저절로 천천히 쉬어지네요, 진짜. 네. 그래서 횡격막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고, 모든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면은 횡격막에도 근력이 생겨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횡격막 운동을 호흡을 통해서 좀 꾸준히 해주시면 그러면 반드시 수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와, 이거 진짜 꿀팁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몸에는 정말 무수히 많은 혈관들이 쫙 뻗어 있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조직적으로 더 많이 가지를 뻗고 있는 게 바로 림프관이거든요. 림프순환하고 염증은 사실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쪽으로 모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쳐준 다음에 쓰다듬듯이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증상들 뭐 한 대략 3가지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림프순환이 안 될 경우에는